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2004년도 7월 27일과 7월 28일 이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보내주신 전세기를 타고 468명이 한꺼번에 집단 입국을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저희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배웠고 그런 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 사회가 세상의 가장 행복한 지상낙원이라고 배워왔고 또 그런 줄 믿었습니다. 그랬던 까막눈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한에서 보여지는 남한 분들이 볼 수 있는 남한 드라마들을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접하여 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까막눈이었던 저에게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훨씬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할 용기를 주셨고, 드디어 2004년 3월 21일에 두만강을 넘었고, 친구랑 단둘이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물론 두만강을 넘을 당시에는 국경경비대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경비대 오빠들은 돈만 주면 누구든 다 보내주는 멋진 오빠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의 친절한 바람 속에 저희들은 두만강 오름 위를 정말 힘차게 달렸습니다. 마음만큼은 우사인 볼트였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긴장되니까 분명히 마음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 다리는 그렇게 제 마음만큼 달려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무사히 두만강을 넘자마자 저희랑 미리 통화를 했던 브로커의 안내로 연길, 북경, 난닝을 거쳐서 딱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차 타고 또 때로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난닝에 가서 또 국경 한 번을 더 넘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서 그 다음에 하노이와 호치민을 거쳐서 호치민에서 바로 우리 한국 그 교인들이 보호 속에서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베트남만 가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갔더니 저희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500여 명이나 있답니다. 제 온 순번대로 가려게 되면 한 여기서 8개월은 있어야 된답니다. 숨이 꽉 막혔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살던 함경북도라는 지역은 워낙 추운 곳입니다. 3월 달에도 영하 15도 정도였으니까 3월 달에 제가 얼음 위를 달려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착한 그 베트남 3월 31일 날에 도착했는데 그 3월 달은 저희 베트남에서 가장 더운 시즌이랍니다. 갑자기 추운 데서 더운 나라로 확 와버리니까요, 이게 기온, 온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숨이 꺽꺽꺽꺽 막히는 겁니다. 에어컨은 잠깐씩 틀어주는데 계속 상시로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7개월, 8개월 있어야만이 제 순번이 된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릴 수밖에요. 그렇다고 다시 북한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저희 5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찰들이 저희가 있는 가옥으로 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던 집사님께서 얼굴이 새카매지신 겁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계시던 집사님께서 얼굴이 까매지시더니 잘못하다가는 혹시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솔직히 저희는 탈북민들에게는 직행과 완행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처럼 중국에서의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직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행으로 있는 사람들은 완행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요건 없이 무조건 이 주먹만한 위를 채우려고 두만강을 넘습니다. 근데 두만강을 넘자마자 탈북민들이 아무 연고가 없는데 말도 모르는 나라에서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배고픔을 견뎌내려고 이 주먹만한 위를 채우려고 두만강을 넘는 탈북민들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인신매매단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성들을 붙잡고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하라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을 밀고 해서 북송을 하게 할 수 있고, 한 가지는 내가 파는데도 너희가 팔려가면 살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북한 여성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팔려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팔려서 말도 모르는 시골에 나이도 많고 혹시 장애라도 있어서 장가를 못 간 노총각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팔려가는 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인물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 팔려서 살다 보니 아이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이를 낳고 살다가도 그 사람은 신분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중국 신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역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밀고를 하게 되면 잡혀가게 됩니다. 북송당해서, 저희는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입니다. 국경 지역이에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했다가 북송당해서 노동단련대에서 처참한 그 인권 유린을 당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들끼리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제 2만 원에 팔렸대 하니까 한 여자가 그럽니다. 니까지 얼굴이 어떻게 2만 원에 팔리냐. 내 정도 돼야 2만 원에 팔린다. 이렇게 당연한 줄,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섰지만은 쉽게 제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게, 저도 막무가내를 넘게 되면 인신매매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01년도에 남한 드라마를 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한을 가야 되겠다는 꿈을 꿔왔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건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간절히 바라면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랑 몰래 친한 친구들끼리만 남한 드라마를 봅니다. 이거 보다가 적발되게 되면요 6개월짜리 강제 노동단련대 끌려갑니다. 남한 드라마를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거짓말로 북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켰는데 남한 드라마를 보다 보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선전했던 내용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유통한 사람들은 공개 처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봤습니다. 보고 남한행을 꿈꿨고, 그 꿈꿔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남한에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콜? 절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콜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녹음기를 차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한에 가려는 걸 어떻게 눈치채고 보이부의 스파이로 들어와서 나한테 먼저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들, 3대가 멸족당한 사람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녹음기를 틀어놨겠거니 하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행복 속에 살다가 너는 어떻게 배반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뻔하고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자기 몸을 드러내보면서 이상한 기계 쪼가리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중국 핸드폰이었습니다. 직접 내가 전화할게. 어디에다가? 바로 대한민국에다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안 믿겨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냐고. 여기가 바로 제가 살던 국경지역은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중국 1, 2km 이내에는 중국 신호가 터졌습니다. 감도 대빵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니까 이게 수신자 부담을 하니까 그쪽에서 잠깐만 기다려서 전화 오는 겁니다. 바로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산은 뭐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네 그 노래 들을 때 대전, 대구, 부산 할 때 대구 옆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래 남한 가요는 다 들었으니까 김혜연 노래 되게 유명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너네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깨끗하던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흰 양말을 신고 일주일을 싸돌아다녀도 발등이 까매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개소리를 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지 아닌지는 직접 와서 너희가 느끼면 된다. 근데 가고 싶다. 나는 2년 전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방법을
말을 몰라가지고 누구에게 다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계속 꽁꽁 앓고 있었다고 했대. 그 길을 자기가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경비대부터 다 손을 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부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먼저 돈을 보내준 겁니다. 남한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국경경비대 오빠에게 그냥 뭐 이 탈북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씁쓸하죠. 겨울이 성수기예요. 안전하잖아요. 얼음이라 달려가는 스피드. 그러면 언제가 비수기냐? 여름입니다. 장마철. 저랑 함께 온 김연재라는 친구, 사촌 동생의 연결을 해줘서 저랑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 7년 정도 돼서 자리를 잡았다 생각하고 자신의 친언니랑 조카를 탈북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9월이었을까요? 바로 홍수로 물이 불어서 두만강을 넘다가 언니랑 조카는 아직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마철을 기피하다 보니까 장마철이 비수기가 됐는데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거꾸로 장마철이 성수기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장마철이 물이 불어서 사람이 너무 엄두를 못 내니까 그때는 경비가 좀 덜 합니다.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부터. 그렇게 목숨을 죽게 아니면 살기 그 마음으로 두만강을 넘을 만큼 북한이라는 상황은 그러면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영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가 이제 좀 전에 했기 468명이 집단 입국할 때 저희는 베트남에서 조용히 비밀리에 오히려 베트남 당국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상이 돼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위험한 순간에야 비로소 옆에 그 중국에서 몇 년씩 살던 완행으로 계시던 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중국에서 알고 한 2-3명 정도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다랗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좀 왜 저러나 잠도 없나 기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요. 인간이 참 간사하더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던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를 안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냥 성경 말씀만 아침마다 읽어주시고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뜻도 모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 아침에 북한에 눈 뜨게 되면 김일성 해고록을 읽어주고 그거랑 똑같은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뚱으로 두지 않고 빨리 그냥 한국만 가게 되면 그냥 나에게 그냥 자유로운 세계가 펼쳐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날만은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청청병력같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 중국에서 사시던 분이 한 3명 정도가 열심히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주기도부터 얘기를 해주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할 때마다 그냥 너네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너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네 말하는 것도 말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냥 그 장군님 자리를 딱 빼고 하나님만 놓게 되면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예술 선전대에서 활동을 했고 탈북하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선전부 방송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원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고종으로 나오는 이따만 안 하지만 남자 사는 이런 악센트를 하시고 보셨던지 저희는 지방에는 방송국이었고 방송 선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길거리 선동을 합니다. 스피커가 달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음악을 거기에 맞는 방송 멘트에 맞는 음악을 직접 음량 조절을 하면서 라디오 DJ 마냥
펴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마시는 것이 우리 인민의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키리라. 이러고 다음날 탈북했습니다. 예. 그랬던 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일까요? 하나님하고 장군님 자리에다 하나님을 딱 오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그 주로 쓰는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누굴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장군님만 찾던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저 내 한국에 무사히만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총폭탄이 돼가지고 충사가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언니가 주야 막 옆에서 그러는데 옆에 언니는 아직도 잘 안 되는지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주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송씨가 오씨구나. 야, 북한에는 김씨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막 이러니까요. 그 옆에서 막 진심으로 본인 절실히 믿는데 본인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김부자라는 그 김씨 일가 체제에서 살면서 자기는 두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언니이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한 불만과 원한이 꽉 차 있는데 왜 내가 또 오씨라는 사람이 있는 대로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왜 저렇게 김부자한테 막 찬양하듯이 해야 되냐라고 아직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김씨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짜 진정한 신이다.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와주신 분이다. 그 언니 송떨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냥 앞으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충성과 초성을 다고 하나님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하니까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베트남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하게 하였고 결국은 저희 468명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는 2대의 전 세계를 띄워주신 기적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에 무사히 8개월 만에 올 수 있는 것을 4개월 만에 단축시켜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하였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살아보지 못한 한이 맺혀 있어요. 지방 사람들은 죄인도 아닌데 평양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승인번호가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지방 사람이 어렵게 평양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만 평양에 거주하게 되면요 시민권이 나와요. 평양 시민권. 이 시민권이 어떤 특권이 있느냐? 북한은 지역과 지역을 이동을 할 때 통행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내 가고 싶다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려는 제가 만약에 용인에서 와서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야 되다. 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려는 수원에 친척이 있어야 되고 친척 방문으로도 순위에 밀립니다. 그래도 가장 빨리 내주는 게 한 보름 만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걸 제일 빨리 내주냐? 경조사. 그래서 저희는 함경도 지역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 고향은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갈 때마다 저희는 할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씁쓸하지요?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할머니 집 방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친척집 방문으로는 그 통행증 용건에 나오는데 용무가 밝혀야 되거든요. 그냥 엄마 보러 간다 그러면 안 나와요. 누군가 죽어야 나와요. 그래 할머니 계속 사망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구라를 지켰습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구라치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증빙 서류를 갖고 오랍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증빙을 만들어요. 외삼촌들한테 다 전보를 보냅니다. 소식 요함. 그럼 외삼촌들은 잽싸게 보내줍니다. 어머니 사망. 빨리 올 것. 그럼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의 정책이 있으면 인민에게는 대책이 있다. 예. 예로부터 우리는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평양에 한 번 가본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짐승들도 피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난리랍니다. 혹시라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평양은 상당히 우리 남한의 신도시 못지않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지었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얘기 막 하는데 딱 우리 60, 70년대 얘기를 한다. 근데 유튜브랑 보니까 많이 발전했더라. 거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피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짐승들도 피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병아리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삐약삐약 안 옵니다. 북한 병아리들은. 피양. 이렇게 운다라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피양과 지방의 삶의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양에 구경조차 못해본 사람들이 함경북도라는 그 땅끝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다 서울에서 살겠다고, 자기 살고 싶은 지역명을 쓰라고 삼지망을 쓰게 합니다. 일지망 서울, 이지망 서울특별시, 삼지망 서울시, 무조건 서울입니다. 그래서 누굴 서울 안 주고 누굴 서울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3호 아파트 902호를 받았습니다. 서울 특별시민이 된 그 감회가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딱 온 게 6개월 만에 저희 엄마랑 통화가 됐습니다. 내가 서울 특별시민이 됐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하다 우리 딸. 그래서 아파트는 몇 층 받았니? 그래서 9층 했더니 야, 왜 9층 받았니? 야,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되게 9층 좋은 층인데 그랬더니 9층까지 뭘 어떻게 길어 먹네. 내 딸이 집을 받았다는, 아파트를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9층까지 물을 길어 먹을 걸 걱정하는 게 그게 엄마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맨날 전기가 가니까 수돗물 공급을 못해요. 물을 계속 길어 먹었어요. 어쩌다 전기가 와도 저층 1층에만 물이 나와요. 그래서 1층이 제일 비싸요. 돈 있는 사람들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웃돈 주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재산 좀 불려받겠다고 웃돈 받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영원히 못 내려와요. 그런 걸 아는 저희 엄마는 9층까지 북한이랑 똑같이 물이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런 걱정 아니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여기는 9층이 아니라 90층까지도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고 찬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란지 아세요? 엄마가 못 가본다고 후라이 까지 말라. 상상도 알아야 합니다. 찬물조차 안 나오는 곳에서는요, 각도에 따라서 물 온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더라고. 딸이 얘기하는데도 걱정할까 봐. 그런 북한 사이다 보니까 제가 남한에 딱 왔을 때 비행기를 딱 타고 왔지 않습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목숨 걸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살던 북한은 딱 한국의 60, 70년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드라마에 왜 조선시대에 있다 갑자기 현대사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전세기를 타고 왔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타고 온 건 비행기가 아닌 거예요.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을 타고 딱 이 과거에서 40, 50년 미래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래 사람들이요, 너무 발전되고 너무나도 얼굴들이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언어가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분단돼 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외래어를 되게 많이 섞어 쓰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북한에서 와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것만이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에서 벌벌 기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맑은생 광천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다면 지금 여러분 다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제 얘기 못 알아들었으니까 싹 다 주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한 생활 19년의 연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남한 용어로 부드러운 서울 말투로 전달하니까니 이렇게 한 번도 졸지 않고 앞으로 쫙 빨려 들어오고 있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바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걸 목사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한민족이 아닌가 분명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19년을 살면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만의 자상한 오빠를 만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만의 26살 나이에 왔거든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실감난다. 정말 기분 좋은 칭찬 멘트 아닙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칭찬 멘트가 너무나도 거부감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쁘다 미인이란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또한 남북한의 큰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만나면 우린 칭찬부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만나면 비판거리를 찾아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 왔었습니다. 미인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표현하지 않아요. 김태희급의 절세 미녀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 김태희급에만 쓰는 그 미인이란 말을 나한테 쓰니까 나는 놀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고. 처음엔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난 저 사람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미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독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쁜 줄 착각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나만의 멋진 오빠랑 썸을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썸 타는 오빠가 저한테 엄정아랑 가수 채연을 섞어 놓은 듯한 외모 뭐라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때 채연 씨가 나나나나 이 노래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도 김일성 닮았어요. 이런 최고의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새까매지더니 현주야 유머는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인데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그게 칭찬이구나.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칭찬이야? 두세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빠 왜 그러지 했는데 현주야 북한에서는 그게 칭찬일지 몰라도 남한에서는 칭찬이 아닐 수 있어. 오빠니까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너 남한의 문화를 빨리 익혀야 될 것 같아. 오빠가 많이 도울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잠깐 싸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얘기로 전환하면서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때리고 또 집에 올 때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오빠도 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오빠 집에 안 갔어요. 19년이 됐는데 전화가 없네요. 목사님 이거 안 간 거 맞죠? 집에 갔으면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온 거는 이 오빠가 안 간 거지 않습니까? 집에. 까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안 갔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썩 지나서 그 오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문화적 장벽을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오빠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만 기다려주지. 제가 언제까지 김일성 닮았다 가겠습니까?
저 요즘 남한에 적응 제대로 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다 현빈 닮았다 구라를 칩니다.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 고한 그게 구라인 줄 알지만 하얀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게 되면 그런 거짓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적응 빨리 했다고 한 게 하마터면 왜 김일성이었는지 그때는 저 자신도 정말 야속하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탈북민들이 지금 3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적응 잘 한 사람도 있지만 적응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북한이라는 인권의 참상,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인권 유린을 당했던 사람이 이 자유 경쟁 사회에 와서 내 노력만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적응을 못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도 만나는 분들이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 적응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저한테 다독여 주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고 탈북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질 못했어요. 북한이 가난한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독재자가 신의 탈을 쓰고 인권 탄압하는 것도 이유이겠지만요. 사회주의란 게 뭡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눠 먹는 체제 아닙니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일은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발이 시리다. 우리 남한에 이런 속담이 있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 북한은 이 속담이 안 통합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북한에 통하는 속담은 따로 있습니다. 잽싼 똥개가 따끈따끈한 똥을 먹는다. 뼈 있는 말이죠. 열심히 안 하다가 간부만 오면 열심히 하면 돼요. 기회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체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네이버 지식사전에 90년대 후반에 4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말하기에는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사전 아니 TV나 뉴스를 통해서 아사자가 발생한다고 지금 같은 시대에 생각했을 겁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그 시신들을 날랐던 사람들을 지켜봐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죽어 나갔던 사람들을 봐왔던 요즘 북한 주민들이요. 그 당시 죽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조리들이 죽었디 뭐. 세상 모조리들이 죽었어. 누가 장군님 믿으래? 그럼 어떤 자가 살아남았냐? 도둑놈들이 살아남았지비. 자신들을 도둑놈이라고 자랑스럽게 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도둑이 누구냐? 당 간부들이더라는 겁니다. 당 간부들은 당당하게 헤쳐먹는답니다. 이민을 감시하는 보위원들은 보이지 않게 헤쳐먹고 이민군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고 중대장은 중간중간 해먹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분대장은 부분적으로 해먹고 저희 엄마도 역시 해먹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은 이유겠죠. 저희 엄마는 5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구내식당 책임자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책임감을 갖고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굶어 죽을 때 저희는 밥술은 두고 살았고 아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잘 사는데 왜 왔냐고요. 지금 당장 한 끼가 시급한 사람들은요. 오늘 한 끼를 굶은 사람들은 이 주먹만한 위 하나를 채울 고민밖에 안 한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더 즐겁게 보낼까를 고민한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북한 상황에서 제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국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온 한국 비디오물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즐겁자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빠져버렸습니다. 나만 세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독재 사회에서는 절대로 나에게는 희망도 꿈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라도 해보자. 이런 용기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방송을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에도 출연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방송이란 예능 프로다 보니까 호기심에 나가게 되었고, 제가 방송 명찰에는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쓰고 나갑니다. 청진이라고 쓰고 나가는 그것 또한 구라입니다. 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제 고향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해야죠. 무산이라는 국경 지역입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염려되어서 청진이라고 쓰고 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또 10년을 구라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제작진들이 저를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고성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만가 방송 프로를 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쁜 것들만 앞줄이 안 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쁘기만 하냐? 어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쁜 것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떠들어야 되겠다. 토크쇼이니까 토크만 계속 해도 나를 계속 불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떠들었더니 감사하게도 10년을 고정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을 살아남으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줄 뒷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따박따박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따박따박 누군가에게 쓰임 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갑 프로를 10년 나가면서 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통일 안보 강연 활동으로 정말 여지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이렇게 맑은 새 강천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오늘 강은정 성도님이랑 함께 오려고 했습니다. 탈북한 친구이고 제가 사단법인 통일메아리 연합을 설립을 하여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려고자 우리의 목소리가 통일의 메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설립을 하였고, 우리 또 이사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친구는 꽤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서울에 집을 받아서 정말 이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그러다가 또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의 어떻게 연결이라면 연결이죠. 연결로 인해서 처음에 그 김일성 닮은 오빠한테는 까였지 않습니까? 예, 까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연결하에 제가 남한의 남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혁명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서 지금은 용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그쪽이고 제 집사님도 원래는 서울에 사시다가 용인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뭐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 단골 손님으로 남편이 계속 오던 분이고, 저는 그 이모님 집에 갔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 또한 저의 결혼도 하나님이 만들어 연결을 하여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그 시댁 쪽은 불교 쪽이고, 저희 시어머님은 뭐 그게 무슨 간부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 뭐 종교를 어떻게 해라 저희 시댁에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교이고 하다 보니까 제 행복에 겨워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1년도에 저희 엄마를 탈북을 시켜서 한국에 모셔와야 되니까 그때 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또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그 향상교회라고 용인에는 탈북민들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 탈북민들이 그 교회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서 우리 엄마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계속 매일과 같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드디어 두만강을 넘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또 관문이 엄마.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를 베트남까지 저희 엄마는 태국으로 왔거든요. 동남아까지 와야 되니까 그 오는 과정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 순간마다 엄마 꼭 하나님 찾아야 돼. 그때 알았어.
너 시키대로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딸 보러 갈 수 있게 무사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와 그랬어요. 알았어 했더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야, 여기 부록 아저씨가 그러는데 부처님도 있대. 부처님은 어디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여기는 다양한 종교 다 인정해주는 나라니까 있어. 어디든 다 있어. 근데 엄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그래? 모르겠어. 누가 센지. 그냥 내 딸한테 직접 들어보자. 하나님이 더 세? 부처님이 더 세?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올 거면 센 분을 믿고 싶대요. 센 분한테 기도하면서 오겠대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엄마 답 됐어. 그랬더니 알았어. 제일 세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리고 나서는 엄마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과정에 브로커들이 저희 엄마 한 분만 인솔 하지 않습니다. 한 10명씩 인솔을 합니다. 그러면 인솔을 하는 과정에 보이부 스파이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민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태극 접경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공안을 불러서 통째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기 개인이 소지할 수 없도록 다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저희 엄마랑 아예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잡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냥 우리 엄마 무사하고 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국정원이 조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송이라는 분 딸 되십니까? 우리 엄마가 왔습니까? 했더니 엄마가 무사히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조사를 하는 가지고 조사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가서 엄마를 직접 만나고 근데 엄마 국정원 조사 받고 하나원 수료를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한테 하나님을 오는 길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현주야, 나 진짜 나는 그냥 뭐 믿지야 본전이 같지 그냥 뭐 가만히 가는 것보다 누구한테 기도라도 하면서 가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나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 진짜 하나님 나 도왔어 그러는 거예요. 난 네 말 듣기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중국이 땅이 하도 크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등버스여도 한 45도 정도밖에 눕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아예 침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저녁에 타게 되면 그냥 한숨 푹 자게 되면 다음날 도착하는데 고속도로가 그렇게 오래 가나 봐요. 엄마가 그 버스를 탔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생리적 현상,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글쎄 말을 알아야 버스기사한테다가 어디 휴게소에도 들리자 할 텐데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생뚱맞게 새벽 2시에 이런 현상이 오니까 또 어머니도 이전에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게 칭호가 오게 되면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같이 오는 일행 중에 중국에서 몇 년 살던 중국말을 아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깨웠답니다. 저 아저씨한테 저 운전기사한테다 좀 버스를 좀 세워달라고 하라. 나 너무 급해 했더니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자기도 위험할까봐. 그럼 핵 돌아앉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니 그렇다고 별 생각 다 들었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맞다. 이것도 나한테는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공안이 올라왔을 때만 버스에서 검문 검색할 때만 위험한 순간이 아니지 않나. 이것도 나에겐 정말 위험한 순간이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2층 버스로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앉고 하나님 찾았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책 맞게 왜 이 새벽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딸 보러 가야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딸 무조건 난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우리 딸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까니 제발 도와주시 하나님 그랬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진심을 담아서 한 3분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무릎을 꼭 손을 꼭 잡고 바닥바닥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갑자기요 그렇게 하늘이 노래지던 그 상황에 기도를 한 3분인데 막 땀이 막 빠질빠질 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졸리더래요. 졸음이 확 오더래요. 그렇게 막 급해서 막 지금 당장 실례할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이 그 위험한 순간에 3분을 딱 기도를 했는데 온몸이 샥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더랍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졸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잠드셔서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서 무슨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목적지 도착했더래요. 도착했으니까 빨리 이제 다 종사격이니까 내리라고. 그래서 내려서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화장실이 보이더랍니다. 엄마! 내 화장실을 보려다가 내가 잠들었지. 그때 까먹은 거예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고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기독교 신실한 신자가 돼가지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금 듬성듬성 간다고 그러니까 이 미친 에미나이 새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따위로 갚냐고. 하나님한테 우린 계속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놈 새끼도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저는 항상 교회를 갔다가 또 끊었단 말입니다. 엄마가 오고 나니까. 그때 엄마가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저희 엄마가 오자마자 그 북한에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안 나와서 물을 계속 길어 먹고 살아야 된다고. 모든 걸 등짐으로 들고 사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40대 후반부터 간절히 나가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다리 계속 아구다리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오시자마자 관절 수술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 같은 그 병실에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교회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항상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롭다. 우리 교회로 와라 해서 거기 교회를 엄마랑 같이 엄마가 먼저 가셨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원이라는 데서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옵니다. 예, 우리 탈북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내가 불교가 오면 불교로 가도 되고 또 주일날에는 또 교회에서 오십니다. 그러면 또 교회도 갑니다. 근데 처음엔 솔직히 탈북민들이 믿음이 없는 탈북민들은요 다 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원에서는 나만의 새로운 음식들, 오징어, 마른 오징어 가져오게 되면 되게 좋아해요. 탈북민들이 최고의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오징어 갖고 왔대 그러게 되면 그 오징어 먹으려고 교회를 가고요. 불교에서 오징어 가져왔대 그러면 또 불교로 가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저희 엄마는 오로지 교회만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갑니다. 하나원에서도 무조건 먹을 걸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만큼 받들고 하나님한테만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예 그 하나원에서 용인주교로 가게 되면 향상교회로 다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우리 딸도 그쪽에 다녔다고 하는데 내가 오자마자 저희 엄마가 이 다리 수술을 받으시면서 그 권사님의 권유로 그 생명생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하셔서 엄마도 같이 따라갔는데 엄마가 가시고 나서 하나원에서의 그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지만 난 지금 가게 된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딸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엄마랑 생명생 교회에 지금 주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가끔 바쁠 때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저를 대신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 의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되게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전세기 타고 단 한 번의 북송 위험 없이 왔지만 이만갑에서도 잘 알려진 우리 이순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8전국이 정말 운도 더럽게 없죠. 8번을 북송을 되고 9번 만에 대한민국에 성공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북을 하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이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원이라는 데 오게 되면요, 봉사단체들에서 정신 건강이 많이 힘들 테니까 탈북민들을 위해 가지고 와서 좀 상담을 받으라고 이렇게 봉사 나오시는데요.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양재물도 공짜로 하게 되면 양재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하나 더 해서 공짜라면 양재물도 건더기 쪽으로 마신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 메토실로 오세요라고 방송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말을 아는 사람들은 갔어요. 근데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약간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저기로 오래갖고 야씨 스트레스는 또 어디서 준다니 난 못 받았다. 좋은 건 줄 알고 외래어를 모르는 분들은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런 거다 하니까 거의 99%가 거기를 갔더라는 거예요, 정신과로. 그 정도로 다 힘든 가정들을 저도 편하게 왔다고 하지만 드라마가 뭐냐면요. 가만히 가다가도 경찰차만 봐도 우리는 죄 없어도 가끔 운전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걸린 거 없나? 이라고 하는데 탈북민들은 그 가정에 한 100배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 왔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중국에 오자마자 저는 그래도 얼굴이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때깔이 뽀사시 해가지고 옷만 갈아입히면 크게 탈북민이라는 게 티가 안 나겠다. 그래서 연길시장부터 저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너 마음에 드는 옷을 빨리 골라 입고 교체 입고 빨리 가야 된다고. 너네가 아무리 중국스럽게 옷을 입고 왔다고 해도 이건 딱 북한 옷 같다. 그러니까 중국 옷스럽게 갈아입자 해서 공안에 연길시장에 갔습니다. 연길시장에 갔는데 막 정신없이 막 옷 박짝박짝 거리고 막 해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옷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쎄 국방색 옷에 여기 노란 줄이 있는 게 바로 중국 공안복입니다. 공안이 저한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말소리 시끌벅적하고 음악소리 나고 해서 안 들리는데 분명히 나한테 신분 좀 보자고 손을 내민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한국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한국 가려고 하는 이 초입에서 내가 이 공안한테 잡혀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잡히는 것보다는 뛰다가 잡혀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좀 덜 후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많은 붐비는 곳을 막 열심히 그냥 비비고 그냥 이래가지고 뗐습니다. 근데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나 따라오는지 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따라오는 느낌 같아가지고 한 100m 이상 가다가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 저 사람이 왜 날 안 따라오지? 분명히 나한테 손 내밀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옆으로 쫙 해가지고 딱 봤습니다. 봤더니 그 사람은 공안복을 입은 마네킹이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라 보고 가슴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푸릇푸릇한 옷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남한 분들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탈북민들이라고 나보다 아래로 보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다수가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인데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김일성 닮았다 그 오빠한테 그 계기로 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나 그래도 외로워서 난 남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때 처음에 또 가게 된 게 뭐냐면 서울에 그 초창기만 해도 그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인도해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가 가서 자기한테 맞는 종교를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평양예술단이라는 데서 탈북민 예술단체에서 제가 공연 활동을 했는데 먼저 온 언니들이 그러더니 난 남한 남자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다 북한 가족들이 와가지고 남한 사람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남자친구 교회 오빠 만나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서대문구에 증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거기 청년부에 가서 그러면 만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교회 오빠를 만나기 전에 고향 선배를 만났습니다. 음악부 선배 언니요. 근데 그 언니는 저보다 4년이나 먼저 입국했고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고 같은 교회 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친해지게 되죠. 북한에 시대는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별로 친해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 언니랑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주선으로 대한민국에서 첫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저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현대해상고 상해보험 95,000원짜리 제일 비싼 걸로다가 그래서 제가 성인은 표하겠지만 너무 비싸다 좀 싼 거 해주겠다 싼 거 없냐 그랬더니 이 금액을 맞춰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씁쓸한들이 했습니다. 사인을 했더니 언니가 소개팅남 홍대에서 주말에 이렇게 약속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소개팅남 만났습니다. 근데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앱부터 신청을 하길래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드라마 멘트 하나 외워서 했어요. 또 만나서는데 어떡합니까? 그 오빠 만나기 싫은데 나름 멋도 부리고 온 거였는데 안경도 안 꼈고요. 제 이상형은 안경 낀 오빠였는데 안경도 안 꼈고 머리는 무슨가 왁슨가 쳐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머리끄댕이 싣고 잡히다가 온 것 같다는 헤어스타일 하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까 좋은 구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낱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베리아. 탈북자가 감히 남한 남자를 차? 나 탈북자인데 까였어? 이게 실화냐? 와, 존심 상해. 와, 이런 XX. 이런 쌍욕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맞받아서 찰진 욕을 했겠죠. 북한 욕도 만만치 않게 찰집니다. 북한 욕으로 웅수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욕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렸습니다. 바닥으로 기던 제 자존감이요, 지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넘은 대가가 멸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을 바에는, 이렇게 벌레 취급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 탈북민이 아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꽁꽁 숨기느라고 바빴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서울말을 해도 함경도 사람들이 악센트가 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서울말을 하는데 만나는 분들이 사투리 쓴대요. 그 얼마나 상처되는지 알아요? 나는 서울말을 하는데 서울말이 아니래요. 저 서울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난 분명히 서울말 쓰는데 아직 좀 투박하구나. 아직 내가 노력이 더 필요하구나 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우들을 많이 따라 했습니다. 우리 방송원 교육을 받을 때 리춘이 그 테이프를 듣고 잘 안 되면 모방을 해라, 흉내를 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제가 성우들이 쓰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었구나. 아니거든요. 흉내를 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모래내 우체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왠지 서울연일 것 같은 사람한테 이 서울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연 행세를 했습니다. 모래내 우체국이요? 모래내 우체국은요? 저기를 꼿꼿이 가면 되거든요 했어요. 말투는 완벽하게 바꿨는데 제가 용어를 못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꼿꼿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서울연은 굴렸구나. 그래서 제가 만만한 강원도를 댔습니다. 저 강원도 서울연에서 굴렀으니까 이제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는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볼 사람이지만 이 사람한테 탈북민이라는 걸 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강원도거든요, 고향이. 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영월이래요. 여러분은 웃으시잖아요. 영월이 어딘지 아시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영월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눈물이 나요. 강원도 가게 되면 속초, 강릉, 철원 이런 데가 강원도지 영월이 강원도에 붙어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순간 영월이 어디냐고 물어본 순간 그 사람이 쎄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얼굴을 기억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확 돌아서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남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탈북민이라는,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는 계속 이걸 숨기면서 살아야 되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냥 나를 똑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자랐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짓밟을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럼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될까? 나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실컷 울고 나니까 제 스스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를 좋아해 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숨기느라고 꿉꿉했던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는 데를 항상 먼저 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제가 북한에서 와서 모르는데 제가 이거 헤어스타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9월달, 10월달 이때는 가을 축제라서 공연이 많습니다. 근데
또 12월 지나서 겨울 내내 공연이 없어요. 그럼 알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선배들이 알바 천국이 그 계속 그 여기 벼룩시장에도 나오고 해서 컴퓨터 안 되는 그 독수리 타자를 해가지고 알바 천국을 찾아 들어갔더니 와, 꽤 짭짤한 그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모가 단종하게 되면요, 손님들한테 커피만 타주고 대화만 해주게 되면 월 500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그 이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는데 이거 영모 단종한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그때 막 되게 그 따뜻한 표정으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어쩌세요? 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알바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를 찾냐 했더니 이런 데인데 거기 어디냐 했더니 다방이에요.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다음에 당황해 하니까 옆에 이 손님들이 머리 말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가씨,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손님들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전화번호 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분이 제가 창피해 할까봐 저를 배려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을 더 크게 하려다가 옆에 분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자기가 전화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집으로 올랐습니다. 한 2시간 지났는데 그분한테 전화 온 거예요. 미용실 누구라고, 원장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잘못 가게 되면 안 되는 데라고, 거기 그렇게 커피만 팔고 이런 데가 아니라고, 이상한 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하게 되면 아가씨가 처음인데 북한에서 오셨다는데 옆에 손님들한테 창피해 할까봐 내가 그렇게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엄청난 배려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조금 오지랖 있는 아줌마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지나가는데 그 원장님이 또 찾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김치를 볶았는데 너무 맛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현주 씨가 생각나서 이걸 반찬통에 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번호를 그때 저장했어야 되는지 전화번호 저장을 못해가지고 날라가서 그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요거 그래도 볶자마자 줘야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전화를 못해가지고 계속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제가 지나가는 걸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때 마침 만났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걸 딱 안겨주시는데요. 진심으로 하는 정말 그 화려한 말도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김치를 볶다가 내 생각이 났을까. 그리고 이걸 주기 위해서 손님 머리를 만지고 봉사해야 될 그분이 계속 창밖을 내다봤다는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아마도 탈북민이면서도 탈북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탈북민이 남한 분한테 상처를 받듯이요, 남한 분들도 탈북민한테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문화가 달라서요. 남한에 제가 와서 남자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수라이 2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았을 때 탈북민들이 부모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부모 없이 아기를 낳는 산모들을 위해서 그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 도우미로 오셨던 분들이야 다 연세가 한 50대 지나신 60대 정년 퇴직하신 그런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자기 딸 자식이 아기 낳는 걸 봤으니까 그 탈북민이지만 부모 없이 아이를 낳는 그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할머니 된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탈북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남한에 와서 음식이 안 맞아요. 정말 먹을 것은 풍요로운데요, 정작 제가 먹을 건 없어요. 눈물 나도록 없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한의 음식들이 탈북민들에게 제일 입에 안 맞는 게 단맛이에요. 단맛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설탕이 귀한 북한에서 단맛에 익숙치 않은 탈북민들에게 남한에 와서 모든 음식, 여기는 김치도 달고요, 된장찌개도 다 달아요. 겁나 달아요. 근데 우리 산모 도우미로 오신 분들은 정말 내 딸 자식 애기 그냥 그 몸조리 하듯이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조미료 팡팡해서 입맛이 잃었을까봐 그냥 맛있게 그냥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했는데 내 입에 안 맞으니까 깔찌락깔찌락 이렇게 먹으니까 열심히 나름 했는데 입에 안 맞아 하는 거를 딱 눈치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입에 안 맞으시구나, 입에 안 맞으시면 버리세요 라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산모도우미가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 하시나요? 보통 그러죠. 아니에요. 입에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속이 좀 더부해가지고 체했나 봐요. 이렇게 말 돌리지 않나요? 그죠? 근데 북한에 오신 분들은요, 알겠어요 하고 버려요. 이 사람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신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좀 직설적이에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이거를 본 산모도우미 분은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막 이분이 나 되게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버리라 했다 그 자리에서 나 보란 듯이 버리냐.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이 하도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탈북민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산모도우미는 탈북민이 오도록 바뀐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엄마가 오셨는데도 그게 어떻게 서류가 안 들어갔는지 엄마 없는 걸로 산모가 돼가지고 얼씨구나 좋다고 제가 공짜로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름간. 근데 탈북민이 오셔서 왜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그래서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남한 분들이 탈북민한데 정말 힘들게 와서 정착을 하는 가정에 정말 서럽고 별일 다 있는데 남한 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상처 주고 나를 이렇게 벌레 취급을 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남한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한 분도 거꾸로 탈북민한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탈북민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너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일성 닮은 오빠. 그 오빠도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너른 마음으로 기다려줬다면,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남한 문화에 익히도록 자기가 일조하겠다고 돕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줬다면 그 오빠 저랑 결혼했을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처럼 주변의 탈북민들이 내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좀 숨기고 산다는 게요, 정말 괴롭거든요. 제가 그 숨기고 살아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언제 들통날까 봐요. 제가 서울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서 오류가 날까 봐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우리 맑은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 방송에 나가서 대놓고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 이야기를 떠들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저였다면 저는 방송에서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못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탈북민의 사실을 숨기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의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앞에 먼저 다가설 수 있게 하려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 이들입니까?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이란 체제, 독재 하에서 정말 신음하고 정말 탄압을 받다가 죽기 살기로 남한에 왔는데, 또 같은 삶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왔는데, 그 희망의 그 등대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본토민들한테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좌절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큰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로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 꼭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교회를 따라올 겁니다. 네, 그것이 탈북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북한에도 지금 숨어있는 지하 교인들이 꽤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서린내어서 찬양을 못합니다. 서린내어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북한 독재 체제 하에서 그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북한에, 제가 자료들도 오늘 PPT 자료로 가져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종교와 미신은 단절돼야 되는,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 집에서 성경책이 나오게 되면 그 집은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3대가 멸족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김일성의 엄마도 강반석 아닙니까? 교회 집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라고 하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 교회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모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김일성, 우리가 여기 성경이 있다게 되면 북한은 김일성 저작 선집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책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금박으로 딱 썼습니다. 김일성 저작 선집이라고.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애들한테다가 김일성의 신격화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진뱅이도 서게 하셨답니다. 김일성이.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북한에 우리 10계명에 있다면 북한에는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총괄을 할 때마다 10대 원칙에 근거하여서 나는 이렇게 생활을 못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죠. 비판거리를 먼저 찾는다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거리를 하나 가져다가 생활총괄 때 내가 이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다 감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시자들 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오시고 나서 엄마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나는 내비만 찍으면 어디든지 싸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사한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럽니다. 나는 있잖아 온종일 집에 있어도 문 두드리는 놈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문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10년 감수한대요. 계속 뭘 뒤지고 뭘 계속 그 억압을 하니까요. 그랬던 엄마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여기는 온종일 집에 있어도 문 두드리는 놈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구나 야. 행복한 비명 아닙니까? 근데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그 불안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체질화돼서 뭐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숨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가 알습니까? 누가 관심조차 줬습니까? 힘들게 남한까지 와서 정말 내가 살아보겠다고 탈북민들이 와도 때로는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이 살던 나라가 가난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가난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남한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때문에 탈북민이 조금 열려고 했던 마음마저 닫게 하는 겁니다. 저도 소개팅 남았는데 그 계기로 제가 마음을 닫았던 겁니다. 그랬다 마음을 다시 열게 된 게 미용실 원장님 때문이었습니다. 나한테 김치 한 통을 가져다 주시는 걸 보고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더더군다나 제가 더 북한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어느 날 북한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 남편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북한에 대해서 물어봐야 어떻게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꼭 저한테 2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물어볼 거 왜 저렇게 2번씩 물어 제낄까? 이건 물어봐도 돼요? 저건 물어봐도 돼요? 물어볼 건데 꼭 2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왜 귀찮게 자꾸 2번씩 물어보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에 대한 배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 그냥 닫아 걸었던 남한 남자는 한국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나겠다고 굳은 결심을 품었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연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들이 벌써 큰아이가 고1 그리고 둘째가 지금 초3입니다. 제가 올해 45살이고요. 아우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또 틀어주십니까? 예, 그 앞으로 싹 돌리게 되면 제 남편 얼굴도 나옵니다. 예, 우리 남편 안경 꼈어요. 예, 예. 안경 꼈지 않습니까? 안경 끼면 다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도 그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에 탈북해가지고 2006년도에 결혼했거든요. 2년 동안 열심히 저는 진짜 그땐 부모님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직 제 혼자서 모아놓은 돈 통장을 보니까 2,15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31년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내 남편 될 오빠의 통장에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탈북민이 2년 산 탈북민에게 2천만 원 있으니까 이 오빠 통장에는 적어도 5천만 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빠 통장을 좀 까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우리가 뭐 얼마 있는지 알아야 부동산에다 집도 알아보고 할 거 아니야 전셋집을 그랬더니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후라이를 치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그냥 낚고 채다시피 해가지고 노트북 그 지퍼 열고 딱 봤는데 세상에 저는 이런 알거지가 제 앞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927만 원 무슨 땡땡땡 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9천만 원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보니까 927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이게 오빠 전 재산이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탈북자보다 더한 거지를 처음 봤다. 솔직히 제가 남한에 왔을 때 아득한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어요. 탈북민들은요. 여러분들이 2배로 미친 듯이 살아야만이 여러분들하고 박자가 맞아요. 그래서 아득한 거예요. 나는 이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5시 반에 처음에 지하철을 탔는데 나 혼자 탔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이래서 발전하는구나. 나 북한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봤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몸이 배지 않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100만 원 고지가 올라가게 돼 500만 원 고지가 보이고 500만 원 고지를 넘기니까 1,000만 원 고지. 그거 돈 모으는 재미라서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안 힘들더라고요. 미친 듯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결심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서 2,000만 원 돈을 모았는데 우리 오빠는 미친 듯이는 아니어도 나처럼 비슷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적어도 회사를 5년 다녔으니까 5천만 원을 모았겠구나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제가 너무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탈북자보다 더 거지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무슨 돈으로 어떻게 장가를 가냐. 어떻게 지분 구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현주야 사실 그것도 내 돈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봤더니 앞에 짝대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는구나. 전 몰랐어요. 나 거는 플러스인데요. 이 사람 거는 그냥 짝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보너스 통장인 줄 알았어. 많이 주는 보너스. 마이너스란 말을 들어봤어야 알지. 북한에서 미누스라고 해요. 마이너스라니까 많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머리에서 스팀이 나는 거예요. 내 남동생도 경제관념이 없는데 오빠까지 이러게 되면 난 오빠랑 같이 벌어먹으려고 결혼을 하려겠지. 오빠를 벌어먹일 자신까지는 없다. 분명한 이유가 있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유는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고 내 남매가 어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건 압니다. 근데 과거에 가난했던 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 열심히 살고 책임감 갖고 사는 게 거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의지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계속 지가 데이트 비용을 대시니까 저보다는 돈이 더 많으니까 데이트 비용을 대겠구나 했죠. 근데 왜 그런 빚을 졌나? 둘째 누나가 하던 공부 다 접고 이 가난을 한번 떨쳐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순간에 화다닥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막 하니까 온 형제들이 달라붙어서 그 빚을 갚기로 해서 자기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뽑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주야, 은행에서는 아무에게나 마이너스 통장 안 줘. 맞습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면 만들어주는 거다. 나 이거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만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졸졸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제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잘난 것도 없고 저 혼자서도 마이너스가 아닌 2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깟 마이너스 927만 원이야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이너스랑 결혼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전세 아파트 우리 대한민국 좋더라고요. 전세 담보 대출도 있더라고요. 그 전세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20평대에서 시작해가지고 평수 조금씩 올리다가 아들 두 놈이 태어나다 보니까 자꾸 그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분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1층 집 아들 있는 집은 그냥 이 1층이 로얄층이더라고요. 1층 집으로 좀 평수 넓혀가지고 한 30평대를 찾아보다가 우리 용인에서는 이 뭡니까 마당이 있는 그 타운하우스라고 이렇게 집을 분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 분양해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2017년도 이제 이사를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덜커덕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80%를 중도금 다 냈는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울며 계산 먹기로 그 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법인 대표였어요. 또 제가 행동 대상이 돼가지고 그 탈북하던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 내가 그 들어간 돈은 다는 못 쳤더라도 얼마라도 내가 이게 좀 뭡니까 일 날리지 않고 전부 날리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들어서라도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돼가지고
분양 저기 뭡니까 공매로 날아간 거 우리가 공매로 받아가지고 직접 시공사를 저희가 만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1년이면 집 짓는다고 또 3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또 계속 뭐 소송거리 하고 어쩌고저쩌고. 아 진짜 이 바닥에 사기꾼들 겁나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은 싹 다 그냥 엄벌했어야 됩니다. 응? 그래도 드디어 그렇게 3년 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주를 해가지고 이 인테리어도 정말 그럴싸하게 하고 싶었지만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그냥 거의 반셀프로 했습니다. 셀프를 하고 싱크대만큼은 정말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준 건 되게 거지 같은 싱크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문 열게도 삐가덕하고 옆에 문이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엎고 제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서 아주 멋진 싱크대를 설치하셨는데 그 싱크대 설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만갑에 나오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이만갑 자주 보신다고. 그래서 저희 집 아주 근사한 싱크대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 제가 또 AS 요청도 했더니 그냥 기꺼이 또 와서 해주시고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끝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국경경비대 눈을 피해서 목숨 건 탈북을 하고 중국 공안에 잡힐까 바들바들 떨면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탈북민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복음으로 북한도 통일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녘 동포들도 우리의 똑같은 형제자매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저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엄마라 사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내 아이만큼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일까? 고민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달라고 내 아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엄마들도 똑같은 모성애를 지니고 있어요. 나라가 가난하도 모성애가 가난하진 않죠. 근데 북한의 엄마들은 어떤 고민하는지 아세요? 내 아이 굶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고민을 합니다. 똑같은 엄마인데 똑같은 한우를 이고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복에 겨워서일까요? 저희 두 아들놈의 새끼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북한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게 되면 추운 겨울에도 내 새끼 좋아하는 딸기 박스를 카트에 집어 담을 수 있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기만 요플리가 1+1 행사를 할 때 너무나도 기분이 썩어지게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함이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그런 행복이 전달되려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통일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그 통일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디 매일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저 신음하는 저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